아직도 안 팔고 계속 보유하고 있을 정도죠.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까지 금을 좋아하는 짐 로저스가 지금은 금보다 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짐 로저스가 왜 은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지, 왜 금보다 은에서 더 좋은 투자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투자가는 차트를 전혀 보지 않고 투자를 하고 또 다른 투자가는 차트만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투자가도 있죠. 바로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는 특히 원자재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차트를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다만 이건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짐 로저스의 말은 차트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집요하게 분석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원자재 시장도 괜찮아요. 조사하고자 하는 원자재 시장의 장기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차트를 딱 펴요. 그리고 첫 번째, 차트의 움직임이 딱 봐도 심상치 않은 곳을 찾아봅니다. 두 번째, 역사적으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원자재의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짐 로저스가 자주 드는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1860년대 면화의 그래프를 봐보세요. 움직임이 특이한 부분이 있나요? 네, 누가 봐도 참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럼 그 당시 역사적으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거죠. 이때는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면화의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남부에서 면화를 주로 공급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던 것이죠. 전쟁이 진정되고 공급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가격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짐 로저스는 이런 식으로 차트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짐 로저스가 알려준 대로 은은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장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차트에서 눈에 띄는 곳이 있나요? 네, 크게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1980년과 2011년이죠.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1980년과 2011년 모두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큰 경제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을 포함한 1970년대에는 대인플레이션이라 불리우는 경제위기가 있었고 2011년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돈 많이 찍어내기가 있었습니다. 양쪽 시기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을 많이 찍어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1970년대에 돈을 찍어내는 데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 정도와 실업률은 반비례한다. 물가를 상승시키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이것이 당시 학계와 정계 인사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공식이었죠. 이미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돈을 많이 찍어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느라고 안 그래도 돈을 많이 찍어냈는데 경제 불안까지 찾아오면서 더 무리해서 돈을 찍어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가 상승률은 약 1%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1970년대 물가 상승률은 5%대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작에 금리를 올려야 했지만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계속 낮은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이 내려간다고 했으니까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풀었는데 물가만 잔뜩 오르고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았죠. 2008년 돈 찍어내기의 경우 대공황 전문가 벤 버냉키의 역할이 컸습니다. 벤 버냉키는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돈을 공급하는 것이 연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데서 더 나아가 양적 완화라는 창의적인 방법까지 사용해서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돈을 시장에 마구 투입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달러 가치 하락이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마구 찍어대면 결국 달러 가치가 하락할 텐데 자산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달러가 붕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닉슨 대통령이 1971년 금태한제를 폐지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971년 이전의 달러와 이후의 달러가 구분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것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은의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러한 사건들은 금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은의 수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산업적 수요, 다른 하나는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오르면서 은의 이 투자 수요가 확 늘어났습니다. 1980년과 2011년 모두 이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값을 확 밀어올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2006년 가장 큰 은 ETF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은에 한번 투자를 해볼까 말까 관심이 있어도 보관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짜 은을 사서 금고에 넣어두고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이 주식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은 ETF가 나온 것이었죠. 은에 대한 투자 수요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 은 ETF가 2011년 은값 상승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은 ETF로 몰리면서 은의 가격을 폭발시키는 상승 동력이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돈 찍어내기, 달러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투자 수요 상승. 우선 이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저번 영상에서 마저 다루지 못했던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는 점, 이 부족한 공급을 메꾸기 위해 은 재고를 사용해왔고 그 결과 은 재고가 줄어왔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드 버틀러의 말을 무시해왔어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러다가 드디어 사람들이 은에 약간의 주목을 하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 워런 버핏이 은을 사들인 일이었죠. 실제로 워런 버핏은 97년부터 2006년까지 은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지만 워런 버핏이 팔고 나간 후 은값이 크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왜 97년에 은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 워런 버핏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점, 이로 인해 은 재고가 많이 줄어왔다는 점, 그래서 수요 공급을 고려할 때 은 가격이 오르기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테드 버틀러의 말과 같은 말이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워런 버핏은 추가로 현재 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은의 공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광산채굴, 즉 땅에서 얼마나 파내나입니다. 그런데 이 은채굴 중 약 30%만이 은 전문 광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70%는 부산물이라는 것이죠. 부산물 70%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은이 아니라 굴이나 아연을 채굴할 목적으로 막 파냈는데 은도 같이 나와요. 그럼 은도 잘 분리해내서 은시장에 공급하는 것이죠. 70%를 이런 식으로 부수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부수적으로 은을 생산하는 이 70% 부분의 생산이 막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은은 부산물일 뿐이니까요. 이 부분의 공급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워런 버핏의 설명이었습니다. 현재에도 역시 이 은 전문 생산 30%, 부수적 생산 70%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2006년 은을 전부 팔고 나간 후 다시 은이라는 원자재에 직접 투자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 워런 버핏이 일본 5대 종합장사에 투자한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중 미쯔비시는 9번째로 큰 은광산인 안타미나 광산 운영권 중 10%를 보유하고 있고 스미토모의 경우 3번째로 큰 은광산인 산 크리스토팔 광산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간접적으로 은광산에 조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에서 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은 재고입니다. 이 은 재고는 수요가 공급보다 넘칠 때 모자라는 공급을 채워줄 수 있는 잠재적인 공급에 해당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테드 버틀러가 지적하는 것은 현재 은 재고가 적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보다 현재 은 재고가 적다는 것이죠. 광산 공급 중 70%는 가격에 잘 영향받지 않는 비탄력적인 부분이라는 점, 잠재적 공급에 해당하는 은 재고는 줄어든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수요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공급에 대해 설명하면서 산업적 수요 역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라고 짧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테드 버틀러 역시 워런 버핏처럼 은의 산업적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했는데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데 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애플 같은 회사가 아이폰을 그만 만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은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은을 사서 아이폰 가격을 올려서 판다는 것이죠.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은을 사용해요. 은 가격이 올라도 계속 은을 사용해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은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차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은 가격이 올라도 은의 산업적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은의 가격은 금 가격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 가격과 금 가격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경제 불황에 대한 염려로 금값은 많이 올랐지만 은은 아직 종전 최고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짐 로저스가 가격을 3년에서 5년 정도 알 수 없을 때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금이 아니라 은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땐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르지만 현재 특히 최고가 근처에도 못 가본 은값이 금값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1970년대와 2008년 금융위기를 돌아보면 금보다 은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테드 버틀러와 달리 은값이 조작되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 불황이 오고 이에 대응해 돈을 찍어내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은의 투자 수요가 상승할 것이고 결국 이것이 은값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에 두 사람의 견해는 일치합니다. 짐 로저스는 안타깝지만 현재 경제 상황, 특히 미국의 경제 상황을 정말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상태를 설명하는 수치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은은 금에 비해 가격이 낮은 수준이다. 은 공급 중 가장 큰 부분은 광산 공급이다. 이 중 70%는 부산물이다. 얘는 비탄력적이다. 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다. 은 재고는 80년도의 절반 수준이다. 은 수요 중 가장 큰 부분은 산업적 수요이다. 얘도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다. 가격 오른다고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경제 불황 시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지금까지 한 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수요 공급 상태가 은값이 오르기 좋은 상황이다 입니다. (80년대에는) 미국과 IMF가 금을 시장에 던졌고 2000년 이후에는 영국,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가 막 금을 내던졌죠. 반면 이전에 금을 대량 매도하던 나라들은 2010년 이후 매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달러가 세지면서 주식시장도 내려가고 금값도 이때는 내려갑니다. 보통 주식시장과 금값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과연 금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금 투자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워런 버핏, 이 반대쪽에는 제임스 리카즈가 있습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금융 시스템에서 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 역시 금을 가지고 있어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제임스 리카즈를 골드버그, 금충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죠. 바로 짐 로저스입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죠. 짐 로저스는 한국에도 아주 관심이 많은 투자가로 1970년대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설립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짐 로저스는 금 투자를 권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리카즈는 금이 항상 중요하고 또 이 금값을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고 강조해왔죠. 반면 2008년 전에 짐 로저스는 금값 조작보다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금 투자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짐 로저스는 2004년에 출간한 책과 2005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금을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팔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언제든지 금을 대량 매도할 수 있고 그러면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크다는 말이었죠. 실제로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중앙은행은 금을 매수하기보다는 매도하는 쪽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미국과 IMF가 금을 시장에 던졌고 2000년 이후에는 영국,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가 막 금을 내던졌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은 금 4,400톤을 매도했습니다. 금을 수백 톤에서 수천 톤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금을 쏟아낸다고 하면 당연히 금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충분히 고려할 만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금 투자를 권하지 않던 짐 로저스의 견해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불안감에 돈이 금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죠. 너무 치고 올라가다 보니 금값에 거품이 낀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죠. 금에 버블이 낀 것이 아니다. 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2009년 한 인터뷰에서는 10년 안에 온스당 2,000달러가 될 거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짐 로저스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짐 로저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중앙은행이 2010년 이후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이었죠. 무려 20년 만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바뀐 거였죠.
바로 2008년 금융위기가 크게 터지면서 금을 열심히 사는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가장 금을 열심히 모으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 이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금을 모으고 있다고 알려진 것도 바로 2009년 이후였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 역시 보유하고 있는 금을 2009년 357톤에서 550톤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은 현재 104톤입니다. 이게 겨우 104톤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늘어난 겁니다. 10년 전에는 104톤이 아니라 0 하나가 빠져서 14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역시 금을 매수하면서 금이 104톤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전에 금을 대량 매도하던 나라들은 2010년 이후 매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짐 로저스의 입장이 바뀐 두 번째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택했던 조치들 때문입니다. 2008년 위기가 터지자 침체되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준이 공개시장 조작을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나 싶었지만 연준은 계속 돈을 시장에 주입했고 다시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면서 대체적으로 연준의 결정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준의 입장은 이랬어요. 연준이 큰 금융기관이 쓰러지지 않도록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은행이나 회사에 현금이나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어요. 충분한 자산이 있는데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회사가 쓰러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은행이나 회사의 부채를 연준이 사거나 돈을 꺼주는 방식으로 여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은행이나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이자까지 쳐서 연준에 갚는 거고요. 연준이 보기에는 큰 연쇄적 위기도 맞고 이자도 받는 괜찮은 거래였어요. 2020년에도 실행하는 이름은 다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연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짐 로저스는 힘든 과정이더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 망할 회사는 망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돈이 다시 재배치되고 그리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시장이 되살아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연준이 택한 방식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펌핑한 돈으로 시장을 떠받들고 있는 구조라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위기가 계속 발생할 때마다 연준이 돈을 뿜어내는 방법을 사용할 텐데 결국 시장을 왜곡하는데 한계가 올 것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연준은 시장의 움직임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위기 시에는 채권 등 부실한 자산을 사들이고 돈을 펌핑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면 하나둘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죠. 다 괜찮아지면 풀었던 돈도 흡수하고 재무상태표도 좀 줄이고 이자율도 이전처럼 올리겠다는 것이었죠. 짐 로저스는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언젠가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매우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죠.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으로 펌핑해서 올린 경제인데 나중에 이자율을 올려서 진정시키려고 한다면 괜찮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이미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에 있었던 대인플레이션이죠.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인플레이션 시기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당시 연준의 정책이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았죠. 1970년대 연준은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돈을 풀자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고 연준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자율을 20%까지 올려야 했습니다. 이자율을 올리자 기초가 부실했던 많은 은행과 회사가 파산했고 실직자가 발생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자율을 올리자 밖으로 퍼져나갔던 달러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미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짐 로저스는 과정은 1970년대와 비슷하지만 결과는 다를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빚쟁이 나라이기 때문이죠. 1970년대에는 이자율을 올려도 버틸 수 있는 금전적인 체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자율을 올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할 만한 사건들은 2000년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이 터지고 나서 연준은 이자율을 내리고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렸죠. 지금과 비슷하게요. 그런데 이 풀린 돈이 주택시장에 잘못 투자되었어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었고 주택시장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자율이 올라가자 잘못 투자되면서 버블이 형성되었던 주택시장이 붕괴하면서 2008년 위기가 발생했죠. 언젠가 이자율이 오르거나 혹은 이자율이 오르면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비해서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제로금리로 가면 안 되나? 지금처럼 이자율 안 올리면 되잖아. 그래도 올라갑니다. 지금처럼 20년이든 30년이든 제로금리로 펌핑한다고 해요. 금리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금리 0%대 유지해요. 그런데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고 돈이 안 돌다 보니까 막 공급해도 바로 며칠 몇 개월 안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가면 주식시장 올라요. 부동산 시장 오르죠. 먹거리도 올라요.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오릅니다. 결국 오른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 2008년 이후에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지만 물가 별로 안 올랐는데 CPI 안정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짐 로저스는 이에 대해 미국이라는 국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CPI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것이죠. CPI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짐 로저스는 말합니다. 물가가 안 오른 것이 있나요? 택시값도 오르고 전망대 값도 오르고 집값까지 다 올랐어요. 돈을 그렇게나 풀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은 미국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자율은 오르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네, 짐 로저스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망테크를 탔다는 거예요. 붕괴한 것은 시간 문제라는 말이죠. 짐 로저스는 금리가 오를 때 그때가 바로 대공황과 2008년을 뛰어넘는 경제공황, 인생 최악의 경제공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금값이 지붕 뚫고 하이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최악의 순간에 금이 자산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거. 이것이 짐 로저스가 금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다만 짐 로저스의 경우 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골드버그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골드버그와 다른 점, 첫 번째, 달러 강세. 우선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가 강해진다면 반대편에 있는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금값이 오를 거라고 말하면서 또 달러가 강해질 거라니 이 말은 모순으로 들리는데요. 짐 로저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경제적 위기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달러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달러를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달러가 피난처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경제 위기 초기 사람들은 너도나도 달러를 찾고 달러 강세가 나타납니다. 달러가 세지면서 주식시장도 내려가고 금값도 이때는 내려갑니다. 보통 주식시장과 금값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명 주식시장이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해져서 금값이 내려가는 시기가 온다는 말이죠. 금은 반 달러니까요.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돌아보면 금값이 바로 치고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마진콜 등의 이유로 금값이 같이 하락하는 시기가 있었죠. 이 구간을 지난 후부터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고 금값이 내려가는데 이때가 되면 짐 로저스는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가격이 싸진 금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물론 짐 로저스가 여기서 말하는 대로 타이밍을 탁탁 맞춰서 매수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짐 로저스 본인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이 쌀 때 조금씩 몇십 년 전부터 미리미리 금을 모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이러한 시기, 강달러 후 금값 상승의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드버그와 다른 점, 두 번째, 금 ETF. 금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물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하며 금 ETF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짐 로저스는 금 ETF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물론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실물금, 진짜 금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고르라면 진짜 금이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금 ETF 역시 이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중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 로저스가 보기에 2008년 금융위기는 너무 많은 부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미국의 부채는 오히려 늘어나 버렸죠. 지금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보면 2008년은 애교 수준입니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연준이 재무부 채권, 모기지 채권, 이런저런 채권을 사들이고 돈을 무진장 찍어내기로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 비상상황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저렇게 돈 막 찍어서 써도 되는 건가? 경제가 견딜 수 있나? 네, 여러분 생각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짐 로저스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화폐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경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낸 돈이 금시장으로 흘러가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불안감에 사람들이 금을 사기 시작하면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 로저스의 예상은 결국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금값은 오른다입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80대 초반에 나온 노분이 세계사의